멘트. 나는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조금씩 시를 써가면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해가는 재미를 맛본다. 시인이 눈으로 보는 세상이 이렇게 따스하고 포근하고 정겹구나. 메마른 세상을 이렇게 촉촉히 적셔주는구나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 즐겁고 감사한 이유를 시를 쓰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비유로 표현하는 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를 어떻게 써나갈까? 지난 시간에는 어려운 공감각적 이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면서 정리를 먼저 해보죠. 지금까지 시 쓰기의 순서에 치중해서 강의를 해온 까닭은 시를 직접 쓰지 않고는 시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직접 써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써지질 않지요. 시 쓰는 순서를 습관적으로 익혀야 됩니다. 그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시를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첫째, 화자를 앞세워 화자로 하여금 시를 말로 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쓸 것인가 망설이지 말고 먼저 자신이 쓰고자 하는 시의 주제를 정해야 합니다. 시의 소재는 무한대죠. 주변에 보이는 돌, 꽃, 나무, 산 등등 사물이나 삶의 이야기로 무척 많이 있습니다. 셋째, 주제를 선택했으면 주제에 걸맞는 제목을 정하고 나서 써 나가야 되겠죠. 넷째로, 그런 다음에는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인드맵을 만든다는 거예요. 시는 소설과 마찬가지로 허구입니다. 그렇게 상상력이 풍부해야 시를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섯째, 어떤 시인의 시를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시를 쓰되 혼자만 알 수 있도록 쓰면 안 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써야 합니다. 그 다음 여섯째,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시를 써나가면 좋다고 그랬죠. 먼저 사물의 현상을 묘사하고 나서 화자의 생각이나 메시지를 뒷부분에 적어봅시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묘사를 할 때는 직접 진술하지 말고 객관적 상관물을 제시를 해서 이미지로 만들어서 표현을 해보세요. 그 다음 여덟 번째, 시는 진술이나 직유법만 써도 되기는 되지만은 사물에 자신의 삶을 비유해서 써야 합니다. 사물 속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그리고 시를 완성하고 나면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 어긋난 곳은 없는지 퇴고를 해봐야 합니다. 자, 이상 순서를 완전히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비유법을 해야 되는데 비유법을 하기 전에 먼저 수사법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봅시다. 자, 이 시간에는 비유법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려면 비유법을 알기 전에 먼저 수사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수사법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시를 읽다 보면은 시 구절이나 시행에 쓰인 다양한 수사법을 만나게 되는데 수사법이란 것은 문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문장을 다양하게 꾸미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인간도 외출을 하려면 화장을 하게 되지요. 시도 독자 앞에 나서려면 품위 있게 화장을 해야지 맨낯으로 나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시에 화장을 한 것이 수사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품위 있고 아름답게 화장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 화장법이 너무 다양한데 이를 차근차근 익혀 나가야 됩니다. 화장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듯이 여러분이 시를 쓰려면 반드시 이 수사법에 능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사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비유법, 강조법, 그리고 변화법,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걸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첫째, 비유법이란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상대방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비유법에는 직유법, 은유법, 환유법, 제유법, 대유법 등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이걸 앞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법이 있습니다. 강조법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것에 비해서 강하게 어필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표현법입니다. 이런 표현법에는 과장법이라든가 반복법, 열거법, 대조법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나갈 겁니다. 세 번째로 변화법이 있습니다. 변화법이라는 것은 문자의 변화를 주고 주의를 환기시켜서 표현의 효과를 좀 더 넓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자, 이 변화법에는 도치법, 인용법, 반어법, 생략법 등이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할 것이 많이 있죠. 자, 이 수사법을 완전히 알아두면은 여러분들이 시에다 화장을 하듯이 시를 격조 있게, 품위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독자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는 그래서 이 수사법을 하게 되겠는데, 이렇듯 수사법이란 아주 방대합니다. 이 수사법을 시에서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 수사법을 써야만이 시가 시답게 화장을 하고 독자 앞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사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익혀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비유법에 대해서 오늘은 대략 설명을 하고 넘어가지요. 자, 비유법이란 무엇인가? 우선 비유란 것은 유추를 기본으로 삼아서 이해하려고 하는 미지의 언어를 이미 알고 있는 언어로 이동시키거나 변화시키는 표현 기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그래서 이를 쉽게 말하자면은 표현하려는 어떤 대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비유법이라는 것은 자연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말하는 표현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표현하고 싶은 그 숨은 생각을 원관념이라고 그래요. 자, 이 원관념을 다른 표현 기법,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이 다른 방법을 보조관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은 훨씬 더 풍부하고 색다르게 표현을 해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방법을 아주 단골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내 얼굴 이렇게 식구를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내 얼굴을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원관념이 돼요. 이걸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사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사과가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는 금방 상상이 되죠. 그러면 쉽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사과를 가리켜서 보조관념이라고 그래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내 마음은 호수요. 자, 이런 식구가 있죠. 자, 여기서 원관념이 뭡니까? 내 마음이 되죠. 그리고 호수가 보조관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은 내 마음 대신에 보조관념인 호수가 잘랑거린다, 호수가 맑고 깨끗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내 마음 대신에 호수를 표현하면은 그게 바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비유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관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조관념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 비유법이라, 이것을 먼저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러한 비유법에는 직유법, 은유법, 풍유법, 대유법, 의인법, 화류법 등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걸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는데, 우선 오늘은 대략 설명만 하고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설명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오늘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비유법. 비유법이라는 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수사법이다 그랬죠. 자, 이 비유법의 종류의 첫째, 직유법. 직유법이라는 것은 원관념하고 보조관념 두 가지 사물을 직접 연결해서 비교하는 방법으로서 특정 연결어가 쓰이는데, 그 특정 연결어가 뭐냐면 뭐뭐과 같은,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하듯이, 뭐 이런 것이 특정 연결어입니다. 이걸 연결만 시키면 돼요. 예를 들어 보면 내 누님 같이, 여기 같이가 나왔죠.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요. 그 꽃을 보니까 누님 같다 그 말이에요. 자, 첫눈처럼 내가 가겠다. 내가 이것은 첫눈이 되는 거예요. 첫눈처럼 그랬으니까.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비실된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자, 이렇게 뭐뭐 한 것처럼 뭐뭐 같이, 이것이 바로 직유법입니다. 이건 아주 우리 말에서도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 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암묵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예를 들면은 내 마음은 호수요. 직유법 같으면은 내 마음은 호수같이, 뭐 호수 같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은유법은 A는 B다. 다시 말해서 A가 원관념이랄 것 같으면 보조관념이 B랄 것 같으면 내 마음이 A고 보조관념 호수가 B가 되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그랬으니까 A는 B다. 이러한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 은유법이 됩니다. 나는 아름다운 나비다. 예, 나하고 나비하고 서로 등식관계가 성립이 되죠.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자, 이런 마찬가지로 등식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남자하고 배하고 이코로 관계, 여자하고 항구하고 이코로 관계. 이게 바로 은유법이 된다. 자, 이렇게 대략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의인법.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물건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하게 웃는 태양. 태양이 웃을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이 웃지요. 그래서 사람처럼 태양도 웃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나무. 자, 나무가 어떻게 인사를 할 줄 압니까? 근데 손을 흔드는 것을, 나무 이파리가 팔랑거린 것을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면 시에다 그걸 적으면 나무가 인사하는 것이 됩니다. 나무가 그러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법입니다. 속삭이는 바람. 사람이 속삭이지 바람이 속삭입니까? 근데 바람이 부면서 윙윙 뭐 소리가 나는 것을 이걸 속삭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람이 사람처럼 된 거예요. 이걸 의인법이라고 그래요. 자, 화류법. 무생물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살활자예요. 그래서 무생물은 죽어 있는 거죠. 이게 살아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으르렁거리는 천둥. 천둥이 무생물이잖아요. 그런데 천둥이 치면 으르렁거리잖아요. 마치 짐승이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으르렁거린 것처럼. 그 다음에 달리는 돌멩이. 돌멩이가 바람에 날리는데 달리는 돌멩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럽시다.
돌멩이가 사람처럼 달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살아서 달리는 사람처럼 돌멩이를 달리는 돌멩이.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돌멩이가 느껴지잖아요. 이게 화류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면 의인법이 되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화류법이 돼요. 그러니까 의인법하고 화류법은 구분이 됩니다. 예. 그 다음 대유법. 어떤 사물이나 관념의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그것의 일부분이나 특정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가 눈에 보는 들이 아니고 우리나라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땅을 대신해서 들을 내세운 거예요. 우리나라 땅의 일부분이죠, 들이. 그 일부분을 전체를 대신해서 내세운 겁니다. 그 다음 패는 칼보다 강하다. 자, 패는 지식이란 뜻이고 칼은 무력이란 뜻이에요. 지식이 무력보다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식이나 무력이란 말을 직접 쓰지 않고 대신해서 그 관념어를 이런 사물로 대치했어요. 펜이라고. 아니, 무력을 칼이라고. 자, 이래 했을 때 이걸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대신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풍유법. 원관념을 완전히 숨기고 보조관념으로만 숨겨져 있는 본래의 의미를 암시하는 방법으로 쓰는 것인데 보통 속담이나 격언, 풍자, 소설, 우화 등에서 많이 쓰는 비유법이라 그랬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속담이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의심받을 일이 되는 거예요. 까마귀가 날면서 배가 떨어진 게 아니라 배가 떨어질 때 되니까 떨어졌죠. 그 사람이 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지 않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대신 이 말을 써버리면은 그 말을 설명이 된 거예요. 이런 걸 풍유법이라고 그래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어떤 사람이 속에 든 것도 없이 마치 아는 체 하고 가볍게 노는 사람이 있으면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로 표현하면 대신 되는 거예요.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겁이 없어가지고 만용을 부리는 사람을 보면은 아, 저거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말로도 그렇게 표현하죠. 이걸 시에도 썼다면 이건 풍유법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중의법. 중의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거 다의법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봅시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 성산문의 시에 있죠. 수양산이랄 것 같으면 중국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빗대어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 시에서는 수양대군을 얘기를 합니다. 수양대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하는데 이제라는 거예요. 한자로 나와 있어야 아는데 이라는 것은 백이할 때 이고 제는 숙제할 때입니다. 백이숙제. 수양산에 가가지고 고사리를 캐먹고 살다가 나중에 죽었던 그 사람이죠. 이 한하노라, 한탄하노라. 그러니까 자기의 지조를 지켰던 이제가 바로 성산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양산은 수양대군이에요. 이 사육신으로 죽으면서 이 시를 읊었던 거예요. 자, 이런 깊은 뜻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중의법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엔 그냥 걸었어. 비도 오고 해서. 자, 그냥 걸어서 할 때는 여기서 길을 걷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전화를 걸었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길을 걸었는지 전화를 걸었는지 잘 모르겠죠. 이것을 독자들이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의법입니다. 그러니까 시에 어떤 시어가 나오면은 그것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감추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8번째 의성법이 있습니다. 사물의 소리를 그대로 묘사해서 가깝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시냇물이 졸졸 흐른다. 뭐 꾀꼬리는 꾀꼴. 자, 꾀꼬리 우는 소리를 꾀꼴로 의성어로 표현을 했잖아요.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를 졸졸로. 이런 게 의성어입니다. 그 다음에 의태법. 소리로 표현이 어려운 사물의 상태나 동작을 말로서 최대한 가깝게 표현을 했어요. 자, 어떻게 표현하냐? 그 모양을 표현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후닥닥 달아났다. 우리가 얼른 후닥닥 달아났다 하면은 그 모양이 떠오르죠. 달아난 모양이. 말랑말랑 아기 손 모습이 떠오르죠. 방긋방긋 웃는 모습. 예,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떠오르죠. 이 글로 써도 말로 이렇게 가깝게 쓰니까 이 의태어가 있기 때문에 웃는 모습이 더 실감 있게 떠오르잖아요. 이걸 의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의태법이다. 자, 오늘은 이 수사법 중에서 비유법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만 이해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